여러 가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마음들이 복잡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이 자리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대표해서 임동원 이사장께서 말씀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오전에 급한 상황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럼 또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회 한반도 경제문화포럼의 서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른입니다. 이 한반도 경제문화포럼은 우상호 의원과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주인공은 우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나마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전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대통령과 적어도 저와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가. 저도 개성공단 폐쇄를 한 데 대해서는 저는 결단코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과 사전에 이런 대화를 했더라면은 아마 개성공단 폐쇄를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의 대화 없이, 야당과의 소통 없이, 국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이건 2013년 8월에 한반도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면서 남북 간에 했던 약속, 어떤 정세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깼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차치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폐쇄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용납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그걸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핵 개발이 중단되고 미사일 안 쏠 것이냐? 그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성공단은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유지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특히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정부 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 참 부족했던 것 아닌가,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막막합니다. 방법은 여야 간에 정말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여야 간에 대화를 하고, 특히 청와대 쪽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구나. 적어도 한반도 문제를 보는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정말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길인지 여기에 대한 대화가 부족하다는 걸 저는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북 대화 이전에 남남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보고서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토론회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단히 많은 귀중한 전문가들이 다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끌어 주실 임명진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경빈 오늘 발제를 맡아줄 고경빈 단장은 개성공단 지원사업단 단장을 맡았습니다마는 통일부에 있으면서 과거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미나협을 만들 당시에 3파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경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런 논의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귀중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오셔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상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대표께도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워낙 급박하게 진행된 정세라 토론회도 여유 있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긴급 토론회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취지는 북한의 핵 실험과 로켓 발사 때문에 생긴 그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정세,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통일에 대한 관점, 또 남북 대화가 필요한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점점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통일은 필요하고 남북 대화의 끈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또 이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이 확산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암울하고 불안할수록 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단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본과 극단적인 대립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위안부 합의를 하는 식의 대외 정책, 중국의 상당히 그 친밀한 정책을 피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는 이런 대외 정책, 통일 대박을 외치다가 개성공단은 폐쇄로 이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온탕냉탕 오가는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묶어서 단합하자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늘 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이 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1차, 2차, 3차 핵실험이 있었을 적에도 폐쇄하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왜 4차 핵실험에서만 유독 문을 닫아야 되는지를 정부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개성공단 폐쇄 정책이 굉장히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전쟁 중에도 사신이 오가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완전히 남과 북이 단절된다는 것은 국지적인 도발 혹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때문이라도 이것은 온당한 정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정하게 이미 중단된 개성공단 폐쇄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에서는 다시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남북 대화와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경제협력을 위해서 힘써오셨던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정부 정책 또 국회의 토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와 패널들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원혜영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훌륭한 행사를 주최한 두 분 의원님도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차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민족 살아듣기 운동 상임공동대표 임명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 토론에 주선해 주신 이 세 단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서른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구에 가셔야 될 텐데 이런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을 해서 귀한 발제와 또 토론을 해주신 이 전문가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만나뵐 수 없는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또 토론 주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안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저 집 사람이 어디 가느냐 그래서 이 개성공단 토론을 허락한다 그랬더니, 그거 이미 끝난 건데 뭐 죽은 자식 뭐 만지기지 뭐 들어가느냐, 날도 추운데 집에서 쉬어라,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듣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아무리 죽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한번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의사에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 자식이 10여 년 동안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예쁜 짓도 했고 효자도 했는가, 효자 노릇도 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만류를 부르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이제 금방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중대한 국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뭐 오신 분 중에 우리 개성공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켜보셨던 여러분들 전문가 계시니까 왜 죽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어떤 효자 노릇도 해서 우리들을 기쁘게 했는지 즐겁게 했는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뭐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서 국민적 단합을 말씀하셨는데, 이 단합이라는 거는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어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다 정해놓고서 다 내 뜻에 따르라, 그건 뭐 일시적으로 혹시 입을 다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합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뭐 대통령께서 하신 일과 또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다 잘 들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그래야 결국은 단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좀 잘 들으셔서 이분들의 이 다른 의견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단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경청하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님이신데, 이 개성공단 사업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고 지켜보셨던 아주 귀중한 산 증인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네. 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국민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은 특별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설을 하시자마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좀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난처하게 됐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세미나가 먼저 기획이 됐고, 대통령 연설은 나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준비한 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마치 대통령 연설을 듣고 쓴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드디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입니다. 전임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만 쳤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북한 핵무기 고도화 진행 작업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초에 신정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거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8.25 합의가 깨진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고, 따라서 확성기를 끌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결이죠. 그리고 이번 이제 구정 임박해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설 연휴 내내 야근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겠다 하는 결의의 표시로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 논의하는 것을 공식 착수를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해버리고 그 자리를 산업단지를 군사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군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역시 비핵화 길로 들어서지 않는 한 재가동의 문제를 검토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북한이 또 고무풍선에다가 전단을 매달아서 때마침 계절적으로 이제 북풍이 불어오는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풍선을 띄웠습니다. 지금 뭐 수원, 안양, 수도권 상공에 펄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를 해버리고 바로 우리 기술자들, 남측 인원들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재산은 당장 동결했죠.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만, 정부나 그 일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오히려 북한이 이걸 기습적으로 도발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지금부터 남북한이 모든 완충 장치 없이 누구 표현을 들으니까 안전핀이 뽑힌 상태로 이제 대치하게 됐다. 긴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번져나갈지
고조될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좀 갑작스러운 도발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치다라는 데 대해서 확신이 간다기보다 앞으로 한반도 긴장이 어떤 양상을 띌 것인지, 이게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엔 용감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단이 나고 피를 보더라도 이참에 끝장을 보자, 이런 결기를 세우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화해 협력의 마지막 끈으로 남겨진 사업이었고 6.15 공동선언의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한반도 평화 통일의 끈을,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소심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불은 엎질러 졌고 이 소심한 시민들도 정부 편에 서서 이 남북 간이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각했던 정책 의도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힘있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온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참아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정부도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저같이 좀 소심한 시민들에게나 또는 당장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막연하고 이런 개념적인 얘기 가지고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죠.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개성공단이 한 160일 정도 조업 중단이 됐죠. 이때는 북한이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바람에 중단이 됐는데, 이때 입은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액수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잠정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쇄고, 우리가 거기 기계나 원자재 생산한 물건들, 이것들 못 가지고 나온 것들 생각하면 뭐 당장 계산해도 수조 원이 훌쩍 넘을 뭐 그런 규모일 겁니다. 지금 공단 입주기업 124개는 물론이고 협력하는 업체 한 5,000개 중에 이런 피해를 입고도 한 달을 버틸 기업들, 아니 며칠을 버티지 못할 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이들 기업들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직접 나서서 경제 관련 입법 법안의 중요성, 시급히 제정돼야 할 필요성도 오늘도 강조하셨지만, 또 얼마 전에는 직접 엄동설안의 거리에 나가셔서 서명운동도 하셨습니다. 거리에 나선 대기업 관계자들의 손을 잡고 그 심정을 위로해줬던 모습을 텔레비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친기업적인 어떤 입법과 정책 추진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우리 정부인데, 그 정부 앞에 오늘 또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면 대체공단도 알아봐주고, 또 대출이 있으면 상환을 연기해주고, 또 이자나 이런 것도 납부 유예를 해주고, 세금도 있으면 납입 유예를 하고, 틀림없이 앞으로 무슨 형태로든지 위로금도 지급할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아 있다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 기업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명백합니다. 입주기업 여러분들은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아무리 최선의 지원을 다한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대체공단 마련하면 그게 당장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공장을. 또 숙련된 노동자는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크레임을 걸면서 흩어진 거래선들 다시 모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게 모두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엄청 걸리면서 그 시간을 버텨낼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업도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났을 때 우리 입주기업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개성에 있는 자기 자산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했는데 그마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내 소유인 중요한 기계나 금형 같은 거는 좀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또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은 지금 엎질러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와 우리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이 서로 대치하는 국면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남한 전체와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내부에서 얼굴 붉히고 갈등을 빚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 앞에서는 단결해야 하죠. 정부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은 미리 각오했다고 합니다. 근데 각오는 정부가 하고 피해는 기업이 보는 그런 사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납득력 있게 설명이 필요해야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각오를 했다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그 가족이나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때까지 정부를 믿고 의지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구책을 가져야 할 겁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희망이고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각오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입주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되 이것이 완전히 그 피해액을 보전할 수 없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기업들에게 마음으로 기업들이 협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좀 더 기업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 재정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 예산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가 내내 지방정부가 내내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걸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업의 피해액 수조 원은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보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이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시작을 해야죠.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막연한 얘기 가지고는 쉽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 2, 3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3차 핵실험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즈음에서 일어났고 이때까지 가만히 두었던 개성공단을 하필로 지금 문제 삼는지 그 이유 가능하면 밝혀주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실험 고도화에 개성공단이 돈줄이 될 수 있었다는 판단을 이번에 처음 한 건지 아니면 2003년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눈 감아준 건지 과거에도 그런 소지가 있었지만 눈 감아줬다는 것은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설명이죠. 정부가 눈 감아준 사이에 자기 사업을 늘린 기업들 피해 그건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자금줄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시비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때 온 국민이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들었던 것을 상기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죠. 그런 일이 되풀이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안보의 법정은 민형사 사건의 법정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단 1%의 무죄 가능성이 있어도
유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보법정은 그 반대입니다. 안보 사건에 있어서 북한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단 1%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그걸 북한의 소행으로 전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응책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네 아니네 또는 그 증거가 있네 아니네 따지는 것은 백해무익한 논쟁입니다. 천안함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의 법정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창피해하기는커녕 국민들을 몰아세우면서 당신 정부가 이거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믿어 안 믿어 하고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로 흘렀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그런 그 논쟁이라면 이것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한테 깨진 거고 구멍이 생긴 거니까 그 안보에 구멍이 난 것에 대한 반성 여부가 논쟁의 초점이 됐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 자금의 일부라도 흘러갔다는 증거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결말이 안 나는 논쟁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쟁점이 된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될 쪽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그 흘러 들어가는 임금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또 북한이 앞으로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 한반도에 휴전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평화통일의 여건과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호의를 확신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즉 평화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사업이면서 안보사업이고 통일사업인 거죠.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느냐 여부가 아니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정부가 의도할 수 있는 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여기가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게 2005년이죠. 2004년 말에 시제품이 나왔으니까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2015년 말까지 만 11년을 가동을 했는데 그중 초기 3년을 제외하고 8년간을 소위 보수정부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북한에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지급되는 임금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쭉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모든 거래나 상거래를 중단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돈벌이는 막아야 되지만 합법적인 돈벌이까지,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위조 지폐라든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까지 막는다면 북한이 뭐 어디서 돈 벌을 수도 없고 쥐구멍이 다 막힌 상황에서는 이판사판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북한을 이판사판 형편으로 몰고 가는 걸 제재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하려면은 북한의 나쁜 행동은 제재를 하고 착한 행동은 격려해줘야죠.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착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북한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 모두를 처벌한다면 이거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봉쇄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봉쇄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좀 제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영어로 쓰면 siege warfare. 이 적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해서 말라 죽이는 그런 봉쇄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대외 거래를 막는 것은 제재의 범위를 넘는 거고 봉쇄에 가까운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조치를 한 직접적인 목적은 일단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들여서 힘있게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것인데 우리 기업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북 돈줄을 끊어야 중국에게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할 때 힘이 실린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움직여 줄까는 여전히 의심스럽죠. 중국에게 북한은 인본 같은 존재라는 이런 지정학적인 고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 북한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북한과 거래를 하던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보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텐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감수하고 대북 제재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 만약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에 참여할 테니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해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한테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드 배치 논의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북한의 뒷문을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개성공단을 폐쇄한 조치가 무모하게 끝나는 이 자해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정부 중국을 끌어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사드는 오히려 한가한 그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기술이 완성됐네, 안 됐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 북한이 휴전선상에 배치한 장거리포 사정권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수도권은 다 거기 사정권에 들어있습니다. 시간당 10,000발의 대포를 수도권이 얻어맞을 수 있어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륙간 탄도탄에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휴전선상에 바짝 붙어 있었죠. 개성공단은 원래 6.25 전에 우리 땅이었습니다. 남측 영토였죠. 그러다가 우리 국군이 3년 동안 북한군과 이민군과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뺏긴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희생이 됐습니까? 근데 그 땅을 우리 기업들이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업들이 뺏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장거리 사정포들을 이외 지역으로 재배치한 거죠. 이미 우리는 굉장히 안보 현실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온 땅, 다시 되찾아온 땅을 우리 정부의 결단 하나로 북한 손에 고스란히 넘겨줬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있던 우리 기업들의 자산까지 얹어서 줬습니다. 그 자산 중에는 기업의 자산도 있지만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들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그거는 원래 북한에 반출되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미국의 그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장비들입니다. 그 장비들은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쓰기 위해서 엔드 유저가 남한 기업이라고 설득을 해서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컴퓨터가 개성공단에서 활용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철수하면서 그거 갖고 나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체크가 안 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결단도 좀 어설프지만 결단 이후에 그거를 처리를 하는 그런 조치도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네요. 어쨌든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온 국민이 정부를 성원하고 지지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절대로 냉정해야 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전쟁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땅에 공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부의 논리 그리고 또 거기에 문제점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 이사님, 우리 정부가 이거 폐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총안방 안 쏘고 얻은 땅을 고스란히 또 돌려줬다. 그리고 뭐 원조까지 줬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정부가 했는지 한번 나중에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토론자 4분이 계십니다. 뭐 한 분에 한 10분 정도 차례가 가시는데 가능하시면 조금 더 짧게 해주시면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신한용 선생님,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회 부회장이신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저희 기업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 운영위원장입니다. 자, 죽은 자식 뭐 만져주기 위해서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담함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어졌다는 것에 깊은 상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 공단 입장, 저희 기업 입장에서만 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이 11년여 동안 가동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죠. 그 우여곡절마다 저희 입주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그야말로 평화의 상징이다, 남북 보루다, 그리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천병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업인이고 돈 벌러 왔지 뭐 그런 것에 크게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미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10여 년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그야말로 내가 돈 벌러만 온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국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차 핵실험이 단행되어지고 그로 인한 즉각적인 확성기 재개, 그에 이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히 요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명분 자체가 결국은 재개하려면은 핵을 포기하거나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져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일날 급박하게 돌아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통일부 장관께서 연휴 기간에 연휴 마지막 날, 그 전날에 저희 이사회 전원을 이제 소집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마지막 날 11일이죠. 그날에 남북회담본부에서 한 20여 명이 이제 모이면서 사전 이제 교감을 갖기 위해서 한 2시간 전에 점심 식사를 겸한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도 저희 기업인들은 장관께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과 그리고 그야말로 기업인들의 단합을 요구하는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80% 정도가 예상을 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면에서는 무슨 소리냐. 연휴 끝자락에 그것도 되도록 많은 그런 이사진을 불러 모은 것은 어떤 중단의 조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80% 정도가 덕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새카맣게 그 현실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징표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2시 15분경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5시에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브리핑을 한 그런 당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경제부처 차관 그 5분을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느낄 때 앞으로의 중단 조치와 더불어서 정부의 어떤 전향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면서도 저희는 2013년에 그 피해의식이 고스란히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2013년은 잠정 6개월 정도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피해는 물론이고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업체들이 일명 경업보험이라는 미명하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7군데 업체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영보험이라는 것이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투자금의 70%, 투자금의 90%입니다. 90% 범주 내에서 최대 70억까지 보장되어지기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200억, 300억, 심지어는 500억 정도 투자한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70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범주 내에서는. 그렇다면은 그거는 우리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70억까지 한도인데 더 투자한 것은 결국 이제 기업의 이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경협보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해결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금의 그런 발표가 상당한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장관님은 원론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물리시고 우리가 이제 그 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고 단장님도 초대 기획단입니다만은 기획단이 이제 주재 회의를 이제 그리고 이제 차관들도 돌아가시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할 때 좀 이렇게 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야말로 우리를 더 슬프게 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3일 동안에 그러니까 10일, 12, 13, 14 목금토 3일 동안에 개성에 가서 빼올 물자 빼오고 인력을 완전 무사귀환시키겠다 이런 발표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성에 들어갈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들이 신고한 차량이나 인원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무시하고 한 회사당 한 차에 1인만 이렇게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발표된 것이라면은
저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고된 차량 인원이 전원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묵살되어졌다는 것이고, 더욱 이제 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일방 조치를 하고 나서 4시 반부터 북과 남북이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뭐 주체가 돼가지고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실무회담을 한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끼리 이제 그쪽 총국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 책임자급에서도 그때까지도 이 현실을 모르고 있었고, 장관과 회동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군사작전과 같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는 명약관양합니다. 182명이 현재 개성에 있는 상황에서 무사귀환이 첫째 목표예요. 자산의 어떤 피해 최소화, 이건 둘째인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는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사귀환. 그러면은 예정된 그런 차량 인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82명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무사귀환을 시키는데 이제 애로가 있다. 아까 2013년에 그런 어떤 악몽이 이제 되살아난다,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우선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희 기업은 그때까지만 해도 3일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만 말미를 남북 그 협의 과정에서 모색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최소한 만들어 놓은 완제품, 설 세고 나면은 거의 다 출하될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가득히 쌓여있는 그 완제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면은 피해도 최소화되고, 그것은 결국 정부도 가벼워지고 기업도 그만큼 원만해지는 거냐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묵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안보 차원에서, 통치권 차원에서 뭐 핵가발에 임금이 유입된다, 뭐 이것은 이제 뭐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명분으로 봐집니다만, 그것도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업에다가 대단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부처 장관이나 아니면 뭐 차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대책반 이제 사령탑을 맡으면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2013년 재판인 것입니다. 경협범, 아까 경협범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지원, 이건 대출이에요, 대출. 그때 당시에도 1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년 대출 되어진 게 지금까지도 이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유예입니다. 이거 세금 세제상의 어떤 유예, 이거는 그야말로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덧붙여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진 게 있다면 대체부지 이제 알선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발표자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부지가 저희한테는 현실적인 어떤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 왜 갔습니까? 저 임금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설비 거기 다 있는데, 설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래선 다시 되돌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요원한 얘기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미 폐쇄된 것이라면 2013년은 그나마 재가동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우리 나름대로도 그때 당시에 피해 이런 어떤 집계에도 우리가 응하지 않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1조 560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때 응답하지 않은 업체도 한 15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피해 규모는 1조가 아니라 2조, 3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기업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협보험이나 금융지원, 세금 유예, 이것은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고려되어지지 않고 즉각적인 보상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되어져야만 그걸 가지고 공장을 재가동을 하든 대체부지를 찾든 아니면 집에 가서 쉬든, 그거는 이제 기업주가 택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남북 문제, 참 경제적인 어떤 그동안의 우리 기업의 역할, 이것들이 참 이렇게 저평가되어지고 하는 것들도 저희도 속은 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에서 발표했을 때
한은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어제 무디스 발표도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이런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천억 불 정도의 대외 채무를 지고 있는데 1%포인트만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어진다 하더라도 연간 40억 달러가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현실이라면 저희가 개성공단에서 경영활동한 것이 상당히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존재는 저희들이 늘 생각할 때 국익 차원에서 고려되어져야 된다. 그냥 북한이 그야말로 대치된 어떤 국가로서의 그런 평가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평가되어져 가지고 북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북한에 많은 것을 퍼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개성공단만큼은 퍼왔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4조를 우리가 10년간 벌어왔다라고 보면은 북한에다가 준 임금은 4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엄연한 현실로 평가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게 이제 촉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전면 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는 저희와 뭐 사전 교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입주 기업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강구하고 했어야 된다. 설령 그때까지 강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제라도 강구되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3년도 판으로 지금 이렇게 재탕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 기업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어제 비대위 1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게 촉구한 바가 있는데 우선 개성공단에 직접 주재원으로 가 있던 인력이 800명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이 남한 쪽에 남측에 있었던 인력이 한 2000여 명. 그래서 종합 3000여 명 정도가 지금 그야말로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말고 국내나 아니면 제3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한 50% 정도, 반 정도 되고 나머지 50%는 개성공단에 다 걸기를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다면 멈춰섰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뭐 재산상의 피해 무슨 뭐 신뢰 이런 건 차치하고요. 근로자들이 당장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을 생계를 위한 그 재취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주기업들도 당장 뭐 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고시키지 말고, 유지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책으로서 재취업을 촉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저희도 이제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금주부터 실질적인 이제 기업 피해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을 뭐 이렇게 뭐 돈줄을 끊기 위한 수단으로 막는다. 지금 이미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벌목공으로 가 있는 인력도 한 10만 되고요. 중국에 한 5만 명, 기타 뭐 한 5만 명, 개성이 5만 4천 명이었었는데요. 개성공단 선제적으로 끊는다 해가지고 그게 될성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이미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이 닫혀버린 이상 뭐 조치가 그렇게 내린 이상 뭐 제재가 잘 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을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화될지가 의문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서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재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동 남북간 합의 시에 2013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핵이 해결된 게 아니었었지 않습니까? 미사일 안 쏜다는 약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말을 환영했습니다. 민주정부가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야말로 평화를 외치면서 건배 술잔이나 올렸지 제도적인 장치 한 게 있었습니까?
보험제도라도 그대로 그때 당시에 잘 다듬어 놨더라면 이런 어떤 폐해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부 8년간 그냥 바늘방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동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민주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옥동자지만은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시점에서 박근혜표 개성공단으로 다시 탄생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개성공단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이제 재차 확인하면서 저희는 여태까지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자식을 뭐를 만져가지고 살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 살려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앞으로 검토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애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7분 더 드렸습니다. 17분쯤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서주석 박사님,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연구인이셨던 서주석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최 측으로부터 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안보적인 부분을 좀 짚어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그 신 사장님께서 기업들의 사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마도 개성공단을 다루는 좀 큰 시각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에 처음 합의가 됐고요. 2002년도에 북한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착공이 되고 2004년 말에 첫 시제품이 나오고 2005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 몇 년 동안 이제 준비가 있으면서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안보적, 군사적 의미와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좀 세게 나오는 얘기들은 개성공단에 접근하는 큰 확장도로, 고속도로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북한의 남침용 고속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이내에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당시에 저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큰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글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경험으로 두 번째는 2004년 12월 달에 첫 시제품 만들 때 그때 제가 통일부 장관님이랑 같이 그 자리에 갔었는데 개성공단의 남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분계선에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넘어서 500m 너머에 이제 개성공단이 있게 되는데 그 지역을 가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이 일정하게 비무장된 사실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비군사화 조치라는 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 또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경험은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당시에도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논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어쨌든 그때 현대화상 같은 남북경협 관계자들을 아마 대통령이 그때 다 모아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한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유무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이제 저는 개성공단 전문가는 아니고 안보 관련된 입장에서 당시에 개성공단 설치가 가졌던 안보적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이 이제 되돌아간 게 지금 폐쇄 또 완전 중단과 폐쇄의 영향이겠죠.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역은 북한의 2군단 관할 지역입니다. 2군단 밑에 이제 6사단, 64사단, 또 뭐 62포병연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그 2군단 지역 군부대들이 후방으로 이전하면서 북한의 기습 능력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북한의 이 아까 말씀드린 62 포병 여단은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같은 사거리가 55에서 한 70km 정도 되는 그런 장사정포를 보유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후방으로 이전되면서 수도권의 안전이 제고된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이것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신뢰 구축, 나아가서는 군비 통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판단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성공단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요. 중국의 뭐 대형, 예를 들어 소주공단처럼 크게 확장되게 되면 개성공단에도 제3국 기업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국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북한 사회에 대한 일정한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그런 동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 효과들도 있었고요. 다만 예를 들어 전시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이 뭐 지형적으로 이제 공단이 조성되게 될 경우에 군사작전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또는 뭐 인질의 가능성.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부의 정책 판단에 고려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인질의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 개성공단과 관련된 일정한 조치들이 군대와 국민의 대북 경계심을 이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려들이 당시에 얘기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단을 완전 중단하고 폐쇄하면서 따르는 군사적 영향은 무엇일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공단 지역에 뭐 공단 지역 자체 바로 다 군부대가 재배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대에 배치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00m 정도의 또 지역까지 북한군들이 일정하게 재배치될 경우에 기습 가능성 또는 뭐 수도권에 대한 아까도 말씀 나왔던 여러 가지 포 위협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성공단 그 개성 지역은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군의 조공이 공격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38선 남쪽에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은 서울에서 꽤 멀었고요. 철원이 주공이고 이제 개성이 조공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성 문산 축성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가장 위험한 공격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증대는 뭐 일정한 군사적인 영향들이 당연히 있겠죠. 더 큰 것은 저는 아까 서른 의원님께서도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고 보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상징이자 보루인 이곳의 폐쇄에 따른 안보적 파급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현금 제공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궁정경제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노동당 정치국 결정으로 이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이제 채택했죠. 그래서 경제와 핵을 다 노동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부는 결국은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외화들을 다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지도부에 대한 일정한 부담이 큽니다. 또 동시에 이제 국제사회의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도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아까 대통령 말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안보적인 경각심 같은 게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안보적 파급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대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는 좀 암울하긴 합니다만 상황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군의 뭐 기습 가능성, 장사정포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당연히 관리하는 게 우리 국방의 일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죠.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계작전도 강화할 것이고 군사적 대책의 보완은 가능합니다만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긴장 완화의 가능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안보 영향의 관리라고 봅니다. 이게 개성공단의
완전 중단 조치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이제 취한 조치인데 그것이 북한 핵 문제의 압박과 또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저는 정말 치밀하고 또 전략적이고 융통성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육자회담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정부의 그때 육자회담 TF 팀장을 했었는데 80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엄청나게 다각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늘 대안을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방적인 조치의 강행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대책들을 만들고 그 대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들을 만들고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 협의 또 군사적 대책 등등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개성공단이 지금은 이제 완전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철폐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이 가졌던 이 엄청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성공단의 재개라든지 개성공단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물자 장비들의 관리 노력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안보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대안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훈 박사님, 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양 박사님 마지막에. 네, 이 시간이 점점 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조치에 접해서 좀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좀 일을 좀 너무 크게 벌려놨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남북 간의 이 협상이나 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경험 또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정부를 겪으면서 또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 관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도자나 그다음에 우리의 대외적인 또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정책가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피해, 안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왔고 뭐 대부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2000년 정상회담 때 정상 간에 합의가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을 열기 위한 많은 실무적인 협의를 열어서 땅을 파고 지금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은 사실은 현대의 공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대북 사업의 어떤 뜻을 갖고 뭐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당신의 어떤 고향에 대한 투자 또 마지막 헌신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업가적인 정말 냉정한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는 북한에 있다. 앞으로 결국 우리가 북한을 선점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의 동력,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기업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북한에 들어갔었고 북한과 나름대로 요즘 말하는 그런 뭐 신뢰가 아니라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금강산도 했고 개성공단까지 오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개성공단을 북한이 줄 생각이 없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남북대치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잘 산다고 가정할 때 와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기 땅을 2천만 평을 내놔라. 그리고 당신네들 군대를 모든 포대를 한 10km 뒤로 물려라.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한다면 그 사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마 정부가 그걸 시작했으면 그게 어려워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간하고 정부의 역할 분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순수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고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북한이 제시한 거는 개성공단이 아니라 저쪽 북쪽에
신의주나 그런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내려온 게 마지막에 해주까지 왔습니다. 해주까지 왔는데 현대가 이거 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물류의 문제가 있다, 남북 간에. 거기에 첨단 산업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계 공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장들이 들어가시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해주는 입지 여건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어렵게 저 사람들의 결심을 받아낸 게 개성인 겁니다. 저는 이번 조치를 보면서 이번 조치를 책임 있게 결정했던 그 분들이 얼마나 개성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을까? 정말 개성공단에 와서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 또 북한 근로자들이, 또 남북 간에 어떤 제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서로 나누고 있고 또 안보적인 그런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그분들이 피부로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하튼 개성공단 중단 조치라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최적의 선택이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북 문제 오래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테두리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한 남북 경협 현장의 폐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치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시작했던 25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 개입정책의 전면적인 중단 내지는 방향 전환으로 앞으로 굳어져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탈냉전기에 접어들었죠. 굉장히 세계 흐름의 조류, 세계 질서를 빠르게 읽었기 때문에 국방정책을 우리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의 여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수교, 러시아하고 수교,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해도 좋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요즘 다시 대두된 남방 삼각, 북방 삼각을 해체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그때 국민 여론조사하면 명백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런 국민 여론조사에 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견적인 비전을 가진 정책 결정과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있었고 오늘날의 우리 안보가 있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원인 제공 북한이죠. 북한 도발 맞습니다. 북한 위협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분단 70년 살아오는 동안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 김영삼 대통령 시절, 심지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수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도발과 위협이라는 수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레버리지. 그건 상수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나라의 경제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관리자의 역할, 우리의 포지셔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10일방, 1010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상태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우리의 미래에 맞게 설계하고 관리해 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가라든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손익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너무 마지막 단계의 말들을 지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손해인 거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는 조치가 되려면 결국 북한이 핵 미사일 포기하겠다는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목표가 우리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중국이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다 대고 우리가 말로써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들의 제재를 견인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선제적인 조치를 막 취하고 말로써 우리가 중국을 말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중국이 핵심 고리를 쥐고 있으니까 중국이 안 움직여지면 이 조치가 실효성이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간단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북한 변수는 차치하고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오늘의 상황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 무디스 발표 많이 인용됩니다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과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과거 시절에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 없이 경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야 정말 우리가 경제가 안정된 토대 위에서 외국의 신용을 잃지 않아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정말 정책가들의 과제였는데, 늘 무디스나 뭐 스탠다드 앤 푸어나 뭐 4대 유명한 신용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시조사도 하지만 특별조사팀을 보내가지고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다 만납니다. 안보 담당자들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데 안보 요소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중요시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협지수보다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남쪽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남한 정부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라는 상수를 충분히 관리해낼 능력과 정책적인 역량, 또 외교적 역량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정말 그런 걸 해낼 거냐 안 해낼 거냐를 직접적인 질문은 안 하지만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큰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변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후순위로 밀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이 상태가 발생하고 맞죠. 근데 그게 모두인 것이고 그것이 현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처럼 그렇게 단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너무나 좁히고 정말 사태를 해법을 잘못 도출할 수 있는 길로 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해법 문제를 아까 말씀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해법 문제만 생각을 했는데, 해법이 지금 나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올해 다뤄본 입장에서 볼 때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남북관계도 생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 노무현 대통령 정권, 그 시기 동안 남북관계의 절반은 좋았지만 절반은 지금처럼 제로 상태였습니다. 남북관계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해답이 나오고 해법이 나옵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인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득실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힘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 힘을 우리 국민들이 갖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분명히 계기가 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계기가 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작은 계기라도 그 불씨를 살려서 다시 대화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고, 결국은 그게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안정적인 안보 토대 위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죠. 정부가 하여간 폭넓은 사고, 좀 유연한 사고, 극단적인 사고가 아닌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각자가 또 위치에서 노력을 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훈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박사님 말씀 종합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앞에서 사회자분 선생님 그리고 발제 선생님, 토론하신 선생님들 다 말씀들을 많이 다 해주시고 제가 감히 종합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 소박한 경제학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서원 교수님께서 어쨌든 이 상황을 뚫어나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객관적인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는 뭐 그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성공단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이게 남북 경협 전반 그리고 교류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이러한 파장들까지 지나게 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3년 사태를 이제 지금과 대비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저희처럼 이제 남북 경협, 교류 협력을 같이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2010년의 오이사 조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2010년의 오이사 조치에 나왔을 때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 중단 조치에 나왔을 때의 반응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나가도 너무 멀 나갔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려냐라는 것이 상당 정도의 그거였고, 그리고 정부는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르고 아프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6년 가까이 지납니다만 그 뒤로 과연 북한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리고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됐는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했지 않았던 건 상관없이 어쨌든 2010년 오이사 조치 이후에 북중 경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북한은 작년의 수치는 아직 못 넣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호전되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최소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90% 이상이 북한 경제가 지금 상대적으로 호전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이사 조치를 북한 경제의 그런 모습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위험합니다만은 그럼 북한 경제가 좋아진 것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개성공단 인력을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또 중요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북중 경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북한이 필사적으로 북중 교역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리고 북중 관계가 3차 핵실험 이후에 안 좋아서 2015년도 북중 교역이 2014년도 대비해서 대폭 줄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북중 교역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묘한 것이 개성공단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드라는 문제까지 같이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도 아마 고민하겠죠. 북한이 핵실험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더 소원해질 수 있는데 결국 사드 부분들, 개성공단 폐쇄 부분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포지션을 어떻게 될지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북중 경협의 미래는 그러니까 일반이 예상하는 대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2010년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계기로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북한의 경제력이 예상보다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부분들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사실 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 어느 조간신문 여론조사해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중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50몇 %였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쪽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론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 자체는 조금 더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재개를 해야 된다는 대로 오히려 거꾸로
같이 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물론 정부가 핵 문제를 재가동의 접근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들 내지는 국민들의 그러한 의사라는 부분들이 재가동의 그러한 모티브로 삼았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원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법치국가입니다. 정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행법 제도상으로 과연 기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 짚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현행 법과 제도가 기업들이 피해를 구제하기에 과연 얼마만큼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작년 어느 해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어느 때인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자리인지 옆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와서 경협보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도 정부의 당국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합리적인 것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에 못 건드린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국 기존 제도의 비합리성 부분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현행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정부의 정책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얼마나 정부가 노력을 하는가 여부가 바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그런 태도를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아주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아주 냉철한 분석도 해주셨고, 또 이 사태가 야기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고, 또 이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얻어 말씀해 주셨고, 또 간헐적으로 비관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또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 박사님 마지막에 그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쇄가 잘못됐다라는 그 여론조사 중에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그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또 이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에 대해서도 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지를 보낸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먼 장래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몫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 개성공단의 사태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토론회인데 저 같은 이 비전문가인 이 목사가 이 사회를 맡게 됐는데 사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저는 목사니까 이제 성경을 늘 생각하며 보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 종교 얘기를 해서 엉뚱하게.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런 재밌는 그런 사실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개성공단 상당히 앞으로 재개가 되기가 어려울는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도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죽은 자식 같다 개성공단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죽은 자식도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봤습니다. 절망만은 없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이게. 저는
그런 아주 막연한 그런 그 신앙, 신념, 뭐 이런 것으로서, 특별히 우리 서훈 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남북관계도 생물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뭐 절망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고, 더 큰 희망으로 오늘의 절망이, 우리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저는 많은 희망을 두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참 절망 가운데서 오늘 이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희망 속에서 이런 토론회를 또 가질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 홀로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이 토론회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최를 해주신 세 단체 감사드리고 오늘 귀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관심과 또 염려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개성공단을 더 앞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는 일에 기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